그 은행원의 귓속말이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아들 영철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빨간 도장을 들어 올렸을 겁니다. 할머니, 이거 서명하시면 큰일 나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여직원이 제 귀에 속삭인 그 한마디가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떡을 만들어 온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떨렸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빨간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이 계속 재촉하는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괜찮다니까요. 영철이는 제 옆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냈습니다. 11월인데도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영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었는지 제 무릎이 시려왔습니다. 평생 새벽찬 공기에 익숙해진 몸인데도 그날따라 몸이 굳어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은행 문 닫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바로 뒤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몸을 기울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연대보증 서류예요. 금액이 너무 크시지 않나요? 그제야 저는 아들이 제게 보여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억 원. 제가 평생 떡을 팔아도 만질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은 제게 작은 사업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떡집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니요. 영철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직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영철이 아버지가 노름빚을 지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도 이랬습니다. 괜찮다, 금방 갚는다고 했지만 결국 집까지 날릴 뻔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장을 놓쳤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영철아. 저 화장실 좀. 저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화장실에 갈 생각이었는데 은행 문 앞까지 오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영철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철아, 이 돈 정말 갚을 수 있니?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하지만 영철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 거짓말할 때 보이던 그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영철이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철이가 화가 났을 겁니다. 저 때문에 중요한 일이 망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오후 7시경 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영철아, 왔니?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그냥 나가신 거예요? 영철이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어머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오늘 안에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보증을 안 서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철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들이 우는 모습만큼 어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영철아, 진짜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요. 떡집 프랜차이즈 할 거라고요. 하지만 영철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다른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영철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까지요? 아니, 오늘까지요? 영철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철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도장 안 찍어주시면 저 정말 어떻게 해요? 영철이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43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영철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떡집 프랜차이즈에 왜 3억이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할까요? 영철아,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해봐. 어머니, 복잡한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아니다.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죽어도 갚지 못할 돈이야. 그러자 영철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무 큰 돈이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하셨을 거예요. 영철이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는 걸까요? 노름빚으로 집안을 망쳤던 그 사람 얘기를. 영철아, 아버지 얘기는 왜? 어머니는 평생 저만 믿고 살라고 하시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믿지 않으시네요. 영철이는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정말 다 망쳤어요. 쾅! 대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영철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다. 정말이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믿지 않은 제가 나쁜 어미인 건가요? 하지만 그 은행원의 걱정스런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 자꾸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원망스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들의 마지막 기회를 빼앗은 걸까요? 새벽 3시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영철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더욱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날부터 영철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꿔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 어머니, 이 기회 놓치면 정말 다시는 이런 기회 없어요. 영철이는 제 앞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떡집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라고 했는데 너무 번지르르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봐요, 어머니. 1년만 지나면 투자금의 3배는 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떡을 만들어 팔아본 제가 모를까요? 떡 장사가 그렇게 쉽게 큰 돈 버는 장사가 아니라는 걸. 영철아, 떡 장사는 하루하루 품을 팔아버는 돈이야. 이렇게 큰 돈이 될 리 없어.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영철이의 말에는
묘한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자 씨 댁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드님 강영철 씨와 연락이 되나요?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무슨 약속인지 물어보려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철이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강영철 씨 어머님이시죠? 아드님이 저희와 한 약속 지키시라고 전해주세요. 무슨 약속인데요? 아드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영철이가 또 무슨 잘못된 일에 손을 댄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며느리 지숙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연이 학용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평소에도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냉랭했습니다. 지수가 왔니?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지숙은 제가 권하는 차도 마다하고 서연이 학용품만 책상에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안 왔니? 학교에서 늦어져요. 그래, 요즘 공부 힘들다던데. 어머님, 지숙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철 오빠 일로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 영철이 때문에 온 거구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수가 혹시 너도 그 보증 얘기 때문에. 네. 어머님, 이번 기회 정말 중요해요. 지숙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장만 찍어주시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수가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지숙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이 동네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서연이도 크는데.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저를 향한 원망의 눈물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수가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너무 큰 돈이라서. 어머님은 항상 그러세요. 영철 오빠한테는 뭐든지 해주신다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뒤로 빼시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영철 오빠 대학교 등록금도 어머님이 다 대주셨잖아요. 결혼할 때 전세금도 어머님이 마련해 주셨고요. 지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영철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기회는 왜 막으세요? 정말이지 지숙의 말을 들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지수가 그게 아니야. 엄마도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럼 왜 안 도와주세요? 지숙이 일어서면서 한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희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요. 정말로요. 지숙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나쁜 시어머니인 걸까요? 아들 가족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 씨, 아드님 영철 씨가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는데요. 무슨 약속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드님께서 돈을 빌려가셨는데 갚을 날짜가 훨씬 지났습니다. 돈을 빌려갔다고요? 영철이가 어디서 돈을 빌렸다는 걸까요? 얼마를 빌렸는데요? 그건 아드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전해주세요. 내일까지 연락 안 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영철이가 이미 어디선가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으려고 제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철이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어제 온 전화들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아, 어제 어떤 사람들이 전화했어. 네가 돈을 빌렸다면서? 영철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사업 준비하면서 잠깐 빌린 거예요. 얼마나 빌렸니? 많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철이는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아, 정확히 얼마나 빌렸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어머니,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니야, 알아야겠어. 전화한 사람들이 무서운 말투였어. 그러자 영철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간절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영철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 잘 될 거예요. 지숙이도 서연이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영철이의 떨리는 손, 밤마다 걸려오는 무서운 전화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모든 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일까지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시면 저희 가족은 정말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아들을 믿어주는 게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건 바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팥을 삶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떡을 사러 온 줄 알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거칠게 두드리긴 했지만요. 네, 잠깐만요. 손에 묻은 밀가루를 대충 털고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들이었는데 얼굴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 댁 맞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강영철 씨 어머니시죠? 저희 영철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영철이가 지금 집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머님과 얘기할 게 있어요. 한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현관문 쪽에 서서 마치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영철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영철 씨가 저희에게서 빌린 돈 말이에요.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거든요. 얼마나 빌렸나요?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걸까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그건 영철 씨께 물어보세요. 저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영철 씨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실 거라고요. 은행 대출 받아서 갚을 거라고요. 아, 그래서 영철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제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구나. 사업 자금이 아니라 이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구나. 혹시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20%요. 20%라고요? 그럼 한 달에 1,6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이지 영철이가 미쳤나 봅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빌릴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님,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영철 씨가 계속 시간만 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려던 찰나에 다른 남자가 라이터를 켜주었습니다. 연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영철 씨한테 전화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영철아.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와 있어. 8천만 원을 빌렸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 말하지 마시고요. 영철아, 도대체 왜 그런 돈을? 지금 갈게요. 영철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 옵니까? 소파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하네요. 그럼 기다리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영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1시간이 하루같이 길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영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철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철 씨 오셨네요. 소파에 앉았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돈 준비됐습니까?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제발이요. 곧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거예요. 어머님이 보증 안 서주셨다면서요? 그럼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철이가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아니라 이미 빌린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였고, 그마저도 제가 보증을 안 서주니까 막힌 거였습니다. 영철아,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8천만 원을 어디다 쓴 거야? 그게. 영철이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 씨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 돈부터 해결하죠. 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금 8천만 원에 지금까지 밀린 이자까지 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라고요? 몇 달 사이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불어났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많이? 매일 연체료가 붙거든요. 더 늦으면 더 불어나요. 그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안 돼요. 이 집은 안 돼. 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현금으로 주실 거 아니면 담보밖에 없어요. 어머니, 영철이가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미안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요. 영철아, 8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다 썼다는 거야? 주식에. 주식 투자했다가
주식이라고요? 그 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었다는 말인가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니?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해?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반드시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다 잃었구나? 영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죽은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노름빚을 지고 와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반드시 딴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 영철이도 그 아비를 닮았구나. 도박은 안 했을지 몰라도 결국 한탕 주인은 똑같구나. 어머님 결정하세요. 집 담보로 잡을 거예요? 말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12시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들은 서류를 그대로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영철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집 담보로 잡으면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또 거짓말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영철아, 넌 이제 43살이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기댈 거야? 어머니, 집도 내주고 그 다음엔 뭘 내줄 거야? 내 목숨까지 내줘야 할까? 영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떡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산 칼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낡아서 갈라져 있고 날도 여러 번 갈아서 짧아졌지만 제가 가장 잘 쓰는 칼이었습니다. 이 칼로 얼마나 많은 떡을 썰었을까요? 이 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영철이를 키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영철이 때문에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영철이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영철아, 엄마는 이제 그만하겠다. 네. 네가 또 거짓말하고 또 실수하고 또 엄마한테 빌붙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이 칼로 1억 2천만 원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의지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 영철이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엄마는 처음 봤을 겁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또 다른 사람한테서 돈 빌려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 엄마가 해볼게. 저는 그 낡은 칼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칼로 떡을 만들어 1억 2천만 원을 벌어보겠다고. 그리고 영철이에게 진짜 마지막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그 후로는 정말 끝이라고. 제 인생도 살아보겠다고. 그날 밤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각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지 68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사채업자들이 준 시한이 지나기 전에 집 담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반드시 갚아서 집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영철이에게는 정말 마지막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다음날 새벽 3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낡은 떡 칼을 꺼내 들고 새로 사온 쌀가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늙은 손으로 1억 2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일찍 왜? 할머니 일어나시는 소리 들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평소에도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3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일찍 떡을 만들려고. 아빠 때문이죠? 서연이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서연아, 어제 무서운 사람들 왔던 거 봤어요. 아빠가 또 문제 일으킨 거죠? 15살이면서도 어른스러운 서연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가 해결할 거야. 서연이는 걱정하지 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학교 가야지. 하지만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서 쌀가루를 만져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떡 만드는 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던데. 그래. 네, 특히 할머니들이 만드는 떡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해요. 정성이 다르다고.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할머니 떡도 많이 팔릴까? 당연하죠. 할머니 떡볶이 진짜 맛있거든요. 서연이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뭐해?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왜? 사람들이 할머니 떡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하려고요. 저는 카메라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서연이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찍어라. 서연이는 제가 쌀가루를 체에 내리는 모습부터 팥을 삶고 반죽을 하고 떡을 모양 내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해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떡을 만드시는지. 무슨 말을? 진짜 할머니 마음 있는 그대로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제 마음이 뭔가요? 할머니는 이 떡 하나하나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내 손자딸이 먹을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떡을 만들 때마다 서연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벌려면 800일이 넘게 걸릴 계산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왜? 할머니 영상이 조회수 10만 뷰를 넘었어요. 10만 뷰라고요? 그게 많은 건가요? 할머니, 댓글 봐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이런 정성으로 만든 떡 먹고 싶어요. 어디서 팔아요? 꼭 사 먹고 싶어요. 할머니 떡볶이 레시피 알고 싶어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할머니 떡을 사 먹고 싶어 한다고? 네, 진짜요. 할머니, 온라인으로도 팔면 어떨까요? 온라인이라. 저같이 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문받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할게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넌 학교도 가야 하고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연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의 정성 떡집이라는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만드는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는 진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은 팥떡을 만들어요. 팥을 삶을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야 해요. 우리 가족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삶아요. 이 떡 하나하나에는 68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가족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할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음식 해주셨구나 싶어요. 할머니 떡 꼭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떡볶이 떡 3kg 주문하고 싶어요. 3kg이면 15만 원어치였습니다. 하루 매출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주문이 들어온 거야? 네.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 하루에만 주문이 20건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주문을 정리하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방학이라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1년이면 1억이 넘네요. 정말? 네. 요즘 사람들이 진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가 만드신 거면 더욱 신뢰하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희망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니 주문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50건, 100건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도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저를 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매출이 800만 원이에요. 서연이가 계산기를 들고 기뻐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니 평소 한 달 매출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혼자는 못했을 거야. 할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제 아빠한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영철이 얘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 영철이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는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서연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영철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혼자서 뭔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떡을 만들려고 부엌에 나왔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혹시 또 사채업자들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영철이었습니다. 온몸이 술 냄새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철아, 이 새벽에 왜?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영철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영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영철이는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떡집 일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요. 서연이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 얘기를 꺼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제 아이디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떡집을 크게 키우자고 처음 제안한 게 저잖아요. 물론 방법은 달랐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저였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만든 떡집 성공을 자기 공로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영철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떡집 수익을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주문받은 떡들을 포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철이가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업이 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으니까 수익의 절반은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절반이라고요? 제가 새벽 2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요? 영철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아이디어? 네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고? 떡집 확장하자고 한 게 저 아니에요? 만약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어머니는 지금도 시장에서 조금씩만 팔고 계셨을 거요. 정말이지 이런 뻔뻔한 소리를 다 들어봤나 싶었습니다. 너 때문에 사채 빚 생긴 거 벌써 잊었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쨌든 이 사업의 근본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한 거니까요. 할머니, 서연이가 조용히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봐도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방에 가 있어.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할머니가 아빠랑 얘기 좀 할게.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영철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철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생활이 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지숙이랑 서연이도 챙겨야 하고. 그럼 네가 나가서 일을 해. 왜 엄마가 번 돈에 손을 대려고 해? 엄마가 번 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습니다. 영철아, 네가 그 사채 빚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그건 사업 투자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주식 투자했다가 잃었다고 했잖아. 영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말해봐. 여러 종목에. 여러 종목이라니? 8천만 원을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제가 계속 묻자 영철이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자세히? 혹시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니? 다른 게 뭐예요? 도박 말이야. 그 순간 영철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박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영철이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이 녀석이 도박을 했구나. 영철아, 정직하게 말해. 온라인 도박했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내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때 갑자기 30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영철이 아버지가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와서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딴다고 했던 모습이. 그리고 결국 집까지 날릴 뻔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내 아버지도 처음에는 사업 투자라고 했어. 그러다가 주식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친구 보증 섰다가 잘못됐다고 했어. 어머니.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노름빚이었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똑같잖아. 빚 만들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때 영철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8천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 정직하게 말해봐. 영철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인터넷 포커였어요. 인터넷 포커라고요? 온라인 도박이었구나. 처음에는 조금씩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잃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더 큰 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다 잃었구나. 며칠 만에 다 날렸어요. 정말이지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며칠 만에 8천만 원을 날렸다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영철아,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정말로요. 내 아버지도 똑같은 소리 했어.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모르게 됐다고? 며칠 만에 8천만 원을 잃고도 모르게 됐다고? 어머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끝나니? 그 8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래서 떡집 수익으로. 그래서 떡집 수익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구나. 자기 도박빚을 제가 번 돈으로 갚겠다는 거구나. 영철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러면 네가 가서 일을 해서 갚아야지. 왜 엄마 돈에 손을 대려고 해? 하지만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업이니까.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 정말이지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네가 도박으로 빚 만든 게 무슨 아이디어야? 그런데 영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저도 이 집 아들이고 떡집도 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제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고요? 도박빚 만든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권리?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봐도 제가 상속자니까. 상속자라고요?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요. 그 순간 제 앞에서 영철이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노름빛 지고 와서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뭔 말이냐고 소리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영철아, 너 정말 내 아버지 닮았다.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뭐가 달라? 도박하는 것도 똑같고,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고, 엄마 돈 빼먹으려는 것도 똑같잖아. 어머니, 나가. 네, 당장 나가. 다시는 떡집에 얼씬도 하지 마. 저는 부엌에서 낡은 떡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 칼로 30년 동안 너를 키웠지만 이제 그만이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네가 도박 그만두고 정직하게 일해서 빚 갚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철이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자기를 감싸주던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을 겁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널 책임지지 않아.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영철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30년 전 영철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잘못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바보 아들을 말이에요. 영철이를 내쫓고 난 후 저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떡을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에 200개, 300개씩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하며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쉬세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빨리 갚아야 했고 영철이 목까지 벌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아빠 일은 아빠가 해결해야 해요. 할머니가 다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서연아, 네가 어른 일을 뭘 알겠니? 할머니,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해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왜 할머니가 다 해결하려고 하세요? 서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영철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2주가 지나니까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자꾸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떡을 썰고 반죽하고 포장하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1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부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팥떡을 만들기 위해 팥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가스불을 껐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의사 선생님,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에 불빛을 비춰보고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일주일은 입원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그동안 떡집은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일을. 할머니, 지금은 일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떡집 일은 제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 올렸어요. 고객분들이 모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떡을 만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지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숙아 왔니? 지숙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서연이가 전화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수가 미안하다. 서연이 혼자 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지숙이 제 침대 옆에 앉으면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님, 영철 오빠한테는 연락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어. 사실 영철이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화를 내며 내쫓았는데 어떻게 연락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진 이유가 뭐예요? 다 영철 오빠 때문 아니에요? 지숙아, 어머님, 저 이제 결정했어요. 영철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이혼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지수가,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확신이 섰어요.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영철 오빠는 뭐 했어요? 자기가 만든 빚 때문에 어머님이 쓰러질 때까지 일하시는데 뭐 했냐고요? 지수가, 하지만 그래도 서연이 아빠인데.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딸 앞에서 아빠 노릇 한 번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한테만 의지하고 지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지쳤어요. 계속 믿고 기다려봤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져요. 지수가. 그리고 어머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영철 오빠와 계속 살면 저도 20년 후에 어머님처럼 될 거예요. 아들 잘못 감싸주다가 병까지 얻고. 지숙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영철이를 잘못 키운 건가요? 어머님,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영철 오빠 없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요. 지수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미 다 생각했어요.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변호사까지 만나봤다고요? 그럼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서연이는 뭐라고 하니? 서연이도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다니요. 그날 밤 지숙과 서연이가 집에 돌아간 후 혼자 누워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자 씨죠? 아드님 강영철 씨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또 사채업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이 또 돈을 빌려갔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요. 또요? 영철이가 또 돈을 빌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떡집이 잘 된다면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간 거예요. 떡집을 담보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아드님이 어머니 명의로 서류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영철이가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아드님이 사기친 거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떡집을 압류해야겠어요. 압류라고요? 제 떡집을 압류한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철이가 또 사고를 쳤구나. 이번에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렸구나. 정말이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병원에 와서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무서운 사람들이 떡집에 왔어요. 아빠가 할머니 이름으로 돈 빌렸다면서요. 서연아. 그리고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문에 딱지 붙였어요. 압류 딱지요. 압류 딱지를 붙였다고요? 벌써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지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영철 오빠가 어머님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여러 곳에서요? 총 얼마나 되니? 2억 원이 넘어요. 2억 원이라고요? 그럼 처음 빚까지 합치면 3억이 넘는 거네요. 그리고 영철 오빠는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와요. 영철이가 잠적했다고요? 이 큰 빚을 남기고 도망간 거예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고 떡집도 압류됐고 아들은 도망가고. 정말이지,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더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집에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떡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대문에는 압류라고 적힌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제 팔을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아이도 많이 무서웠을 겁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지숙이 바닥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수가 그게 다 뭐야? 영철 오빠가 어머님 이름으로 빌린 돈 관련 서류들이에요. 정리해보고 있어요. 지숙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 일로 고생했나 봅니다. 총 얼마나 되니? 원금만 3억 2천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하면 계산하기도 싫어요. 3억 2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영철이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니? 네, 완전히 잠적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또 사채업자들인가 봅니다. 나가지 마세요. 지숙이 말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여니 작년에 집에 왔던 그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4명이나 됐습니다. 이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이 어머니 이름으로 우리한테서도 돈 빌려갔어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정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찍었겠어요? 아드님이 도장 도둑 맞았나요? 그들은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별 수 없이 집을 팔아서 갚아야겠네요. 집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요? 안 돼요. 이 집은 안 돼.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드님은 연락도 안 되고. 그때 지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 서류가 정말 진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장 찍은 게 언제예요? 여기 날짜 보세요. 지난주예요. 지난주면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잖아요.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지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이거 사기예요. 어머님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여기 입원 확인서도 있고요. 지숙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기건 아니건 어쨌든 돈은 받아야겠는데요. 사기친 돈을 왜 받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봤자 아드님만 감옥 가고 어머니는 여전히 빚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영철이가 잘못한 거지만 결국 피해는 제가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돈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면 이자가 왜 이렇게 높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계약서를 펼쳐 보였는데 복잡한 금융용어로 가득했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결정하세요. 집 팔아서 갚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들 때문에 평생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그때 지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해결해요. 지숙아, 어머님 혼자 모든 걸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저도 있고 서연이도 있어요. 그런데 지숙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님, 저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평생 겪으신 일들이 곧 제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걸. 무슨 말이니? 제가 영철 오빠와 계속 살면서 오빠의 잘못을 계속 덮어주고 감싸주면 20년 후에
저도 어머님처럼 될 거예요. 지숙이 처음으로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둘 다 똑같은 피해자예요.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여자들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요. 서연이에게는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지수가 어머님이 평생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평생 희생하고 서연이도 그렇게 살게 할 순 없어요. 지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도 서연이도 그리고 저 자신도 지킬게요. 야들아, 감동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사채업자가 끼어들었는데 지숙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머님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협박하지 마세요. 지숙의 당당한 모습에 그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철 씨가 사기친 돈은 영철 씨한테 받으세요. 어머님한테 왜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연대보증이니 가짜 서명으로 만든 연대보증이잖아요. 그거 사기예요. 그때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장 상인들이 우리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떡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김치를 파는 정혜 언니가 앞장서서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요. 사채업자들이 와서 협박한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서연이가 연락했어요. 할머니 도와달라고. 서연이가요? 언제 연락했을까요? 순자 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 동네에서 40년 장사하신 분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정혜 언니 뒤에 다른 상인들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영수 아저씨, 채소 파는 미경 언니, 반찬 파는 금순 언니, 평소에 인사만 하고 지냈던 분들까지 와 계셨습니다. 순자 언니 아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언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사채업자들이 상인들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기 사적인 일인데. 사적인 일이 아니죠. 우리 시장 식구한테 함부로 하는 건데. 정혜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불법 추심 아시죠?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처벌받아요. 영수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계속 협박하시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해결하셔야 해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상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 언니,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어요? 3억? 3억이 넘어요. 헉, 그렇게 많이? 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순자 언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희 아들도 한때 그랬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떡집 일이 요즘 잘 되잖아요. 네, 인터넷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계속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이면. 2년 정도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혜 언니가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류는 해제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변호사 비용이. 그건 우리가 도와줄게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지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가 해볼게요. 지수가 하지만 어머님, 저 결심했어요. 지숙이 부엌에서 제 낡은 떡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 칼로 어머님이 30년 동안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지수가 이제 제가 이 칼을 이어받아서 어머님과 함께 빚을 갚을 거예요. 지숙이 그 낡은 칼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절대 이런 고생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왔는데 이제 함께 싸울 사람이 생겼구나. 정말이지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영철이가 제 이름을 도용해 만든 빚들은 대부분 무효 처리됐습니다. 물론 처음 사채 빚 1억 2천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최악은 넘겼습니다. 떡집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압류가 풀리자마자 지숙과 함께 새벽부터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팥을 좀 더 오래 끓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지수가. 팥은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정성껏 오래 끓여야 맛있어져. 지숙이 제 옆에서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 달 만에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주문 100건 넘었어요. 서연이가 휴대폰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많이? 네. 할머니랑 엄마가 함께 만드는 떡이라고 해서 더 인기예요. 3대가 함께하는 정성 떡집이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3대가 함께하는 떡집이라니 듣기 좋았습니다. 저와 지숙, 그리고 서연이. 이렇게 세 여자가 힘을 합치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영철 오빠는 정말 연락이 없네요. 영철이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아는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지수가. 지금은 우리끼리 잘하고 있잖아. 사실 영철이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걸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니까요. 그런데 2달째 되는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쯤 떡 만드는 일을 마치고 지숙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마치 눈치를 보며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지숙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가려는데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문을 열어보니 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옷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영철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철이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영철이를 지숙과 서연이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서연아. 아빠야. 아빠 어디 있었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 있었어. 영철이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서연아.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땅에 박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철 오빠. 지수가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 알겠어. 영철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하던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 이름까지 도용해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영철아, 일어나라. 아니요, 어머니.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영철이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요? 어머니가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영철이의 손을 보니 정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철아, 어머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영철아, 네가 정말 달라졌는지 어떻게 믿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말로만 달라지겠다고 했지 실제로는 변한 게 없었어요. 영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야? 저는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든 빚을 직접 갚을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1억 2천만 원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할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영철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아빠,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지금까지 부끄러운 아빠였지? 아빠, 앞으로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될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철이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2달 동안 번 돈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라니 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영철이가 자기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영철아, 돈은 됐고 네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돼.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영철이가 지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영철 오빠,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좋은 남편이 못 됐어. 서연이한테도 좋은 아빠 못 됐고. 영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지숙이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 오빠, 저는 대답은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영철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짐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향해 갔습니다. 영철아, 저녁은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다음에 어머니께 떳떳하게 얼굴 보일 수 있을 때 와서 밥 먹을게요. 영철이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릴 때 영철이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훨씬 든든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철이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가 저기 서 있어요 라고 말하면 창문 너머로 영철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숙은 아직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정말 변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떡집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1,500만 원 나왔어요. 정말? 네. 이제 3개월만 더 하면 사채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지숙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수가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이야.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요. 지숙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떡 만드는 일을 마치고 지숙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장문을 썼는데 읽어드릴까요? 어떤 장문?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쓴 장문이에요. 서연이가 공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아빠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슬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떡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도 혼자서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연이의 장문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이제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우고 계세요. 엄마도 혼자서 저를 키우며 당당하게 살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할머니와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커서 이런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의 장문이 끝나자 저와 지숙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부엌에 나가서 낡은 떡 칼을 만져봤습니다. 30년 전에 산 이 칼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구나. 혼자서 영철이를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 남편의 노름비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영철이의 도학비 때문에 절망했던 최근의 시절까지 모든 게 이 낡은 칼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숙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서연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뒤에서 지숙이 말했습니다.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지수가,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지?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지숙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에는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영철 오빠를 너무 감싸주신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걸. 지수가, 어머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 안 될까요? 영철 오빠가 돌아와도 안 돌아와도 우리는 계속 함께. 지숙의 제안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지숙아. 우리 계속 함께하자. 그리고 지숙에게 낡은 떡 칼을 건네줬습니다. 이제 이 칼은 내 것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써가는 거야. 어머님, 새벽에 함께 떡을 만들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자. 지숙이 그 칼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와 지숙은 나란히 서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팥을 삶고 반죽을 하고 떡을 모양내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네요. 그래, 지숙아. 오늘도 정성껏 만들어보자.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희망찬 새벽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새벽이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새벽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68살에도 이렇게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구나. 저는 낡은 떡 칼을 들고 지숙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도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사랑하되 제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보겠다고.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새벽 햇살이 부엌창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만든 떡들을 따스하게 비춰주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희생해왔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자와 지숙이 그랬듯이 말이죠. 낡은 떡칼 하나에 담긴 30년의 세월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묵묵히 견뎌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68세에도 새벽을 맞이하며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